특히 미국인 창업자분들은 패권국가 마인드셋이 있어요. 패권국가 마인드셋이 뭘까요? 본인이 만드는 창업 아이템이 다음 세상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만드는 거죠. 내가 세상의 기준을 만들겠다? 네, 이제 한국은 패스트 팔로워 마인드셋이 되게 강해요. 그 미국의 성공 사례 있어요? 중국의 성공 사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부터가 쫓아가는 마인드셋이잖아요. 특히 AI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작아졌단 말이죠. 막 10억 명 유저 모으는데 챗 GPT 몇 년 걸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과거에 이런 패스트 팔로워 마인드셋으로 서비스 창업을 하는 룰이 깨졌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 플러스 리더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시작해서 스타트업의 아이코닉한 빌더로 성장한 김태용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돕는 미디어 그리고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2호의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2호 채널은 아니면 창업가를 꿈꾸는 사람,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채널입니다. 2017년 개설 직후 큰 화제를 일으키면서 예비 창업가들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2호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2호 채널을 2017년에 시작을 했고 이거를 사업으로 해봐야겠다 시작한 게 2020년도인데 사실 이거를 글로벌 미디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2012년도부터 대학생 창업을 3번이나 했었거든요. 잘 된 것도 있었고 2개는 또 망했고 그래서 나보다 창업 스타트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하면 또 실리콘밸리잖아요. 한번 성지순례 가듯이 이 스티브 잡스의 고향 애플과 구글이 생겼던 곳에 한번 가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보고 배워보자 하고 그때 당시에 350만 원 들고 미국에 2달 정도 갔어요. 근데 제가 교환학생을 가본 적도 없고 미국 대학교를 간 친구들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대학생 인터뷰 프로젝트다 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 시리즈를 하러 왔다.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은 만나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전혀 친분이라든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그냥 콜드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페이스북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한인 커뮤니티인데 중고 물품 거래하고 휴가 갈 때 남는 방들 서블렛이라고 하는데 그 네이버 카페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공항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대학생인데 사업을 하다가 2개 정도 망하고 인생 고민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실리콘밸리 가는데 좀 만나달라 이런 소개 영상을 올렸는데 딱 2분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소개로 현지 한국인들 만나면서 인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신 거잖아요. 미국으로 연고가 없는데도 건너가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없었을 때였잖아요.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그게 곧 브랜드가 되고 창업가로 이제 진화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대표님께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자체는 별 생각이 없었고 이 정도 생각은 있었어요. 옛날에는 미디어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미디어 만드는 게 점점 더 쉬워지네.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와이어드라는 미래에 대해 쓰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설립자인 케빈 켈리라는 분이 1000 fans라는 제목의 1000명의 찐팬만 보유하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미래 예측 아티클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딱 원하는 콘텐츠를 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과 팬심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를 만드는 게 과거에는 말이 안 됐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내가 이거를 진짜 좀 사업으로, 그룹으로서 좀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전환하신 계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2년 동안은 제 채널을 열심히 운영을 하다가 이때 만든 네트워크랑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그냥 다른 IT 뭐 앱을 만들든 이런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창업은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어느 날 되게 저녁 때 혼자 편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어떤 딱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엄청 좋아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왜 이걸 갖고 사업을 할 생각을 못했지?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고, 그때도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2호를 보고 창업을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사람들 인생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창업을 시킨다. 이거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막 부랴부랴 리서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미디어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가 있다. 이제 하나는 미스터 비스트나 뭐 옛날에 미국의 버즈피드 뭐 이런 채널들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그 위에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수의 팬들이지만 되게 가치가 높은 팬들을 확 잡아가지고 이 팬들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유니크한 비즈니스를 잘 설계하는 회사가 또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기술에 관심이 있고 창업을 할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정말 나라가 잘 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이 신흥 부자들이 될 텐데 이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잘 구축해 놓으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광고를 해도 저희는 막 물건 파는 광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채용 광고를 해요. 개발자 한 명 뽑을 때 기업에서 1,000만 원 넘는 돈을 쓰거든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다가 광고를 맡기시고,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정말 그 영업 비용이 비싼 제품들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세요.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구매 의사결정권자일 것이다, 리더십 포지션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굉장히 똑똑할 것이다. 네, 주관이 뚜렷할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좀 예상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그 예상이 적중을 한 거네요. 네, 운이 좋게도 창업자들 많이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크게 성공을 하는 거는 대부분 운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큰 운을 맞이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나름대로 저도 쓰임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내 20대를 그렇게 고생을 시켰나 보다, 누군가가. 약간 정신승리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창업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창업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컨텐츠가 전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좀 쭉 해오던 그런 컨텐츠인데, 그런 유사 채널들과 차별화되는 이오만의 컨텐츠 전략은 뭘까요? 우선은 실리콘밸리의 컨텐츠를 대중적으로 다룬 영상 컨텐츠는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비상장 회사들에 집중된 채널 중에 어느 정도 성공한 미디어는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 5천만 명 인구 중에 되게 소수가 하는 거고, 그 회사 임직원 숫자도 되게 적고,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하기는 좋지만 돈 안 되는 영역이어가지고 저희 같은 채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도 좀 바뀌고 네, 해서 맞아요. 많이 관심들이 생기셨죠. 그러면서 수요도 좀 늘고.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돈 될 구석이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제가 아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 비디오 클래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하주원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걸로 거의 탑 중 하나인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영상 알려주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영상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을 해왔었는데, 지금 그냥 업계 넘버원이 됐다. 형,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기술 갖고 앱 만들고 창업하는 사람들 계속 늘어날 거야. 근데 이게 언제 메인스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하면 계속 해봐. 근데 방향은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말이 맞는 것 같다, 해봐야지 하면서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기업가, 창업가 분들 한 몇 명 정도 인터뷰를 하셨나요? 어림잡아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토스를 만드신 이승건 대표님 이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요. 그때 토스가 직원이 100명이 안 될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돈을 송금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많은 유저들이 있었을 때였는데 딱 뭔가 돈을 벌고 계시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정말 피곤한 모습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했더니 어제도 사무실에서 이제 밤새 가지고 약간 낮잠을 자고 나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 싶어가지고 토스 이전에 몇 번 실패를 하셨고 그 아이템들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막 집요하게 여쭤보니까 토스 이전에 했던 7번의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분들도 실패를 많이 겪으셨는데 창업 2번 실패했다고 세상 망한 것처럼 굴고 이런 것들이 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회사를 2번이나 정리를 했는데 그 한 회사를 갖고 끝까지 이렇게 주주들이나 이런 분들께 책임을 다하면서 이끌고 오신 것들 보면서 그 태도적인 어떤 반성도 또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승건 대표님께서 저한테 미션, 이 채널 운영을 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창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미션이 뭐냐, 사명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사명이 뭔지 물어봐 주신 분이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실리콘밸리에서는 되게 캐주얼하게 너는 이거 왜 하는 거야? 사명이 뭐야? 그래서 왜 하는 건데?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어떻게 여쭤보셨냐면, 태용님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온 우주를 다 덮으면은 그건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깊이 있고 진중한 질문을 들으면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창업하기 좀 더 좋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창업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거의 한 열흘 동안 이불킥을 했어요. 막 그 뭔지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지? 네, 나는 배움이 없는 인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시대에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치만 조금 더 자신 있게. 네, 프로페셔널하게. 네. 그럼 지금 한번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방금 했는데. 웃음기 빼고 진중하게. 네, 저희 이호는 세상에 뛰어난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 하는 실리콘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도 발전을 했고 혼자서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로 모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결국에는 사람과 정보와 자본이 몰리는 곳으로 사람들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네, 그렇죠. 정보, 네. 교류 이런. 네, 이게 투자를 하거나 거래처에서 제품을 사줄 때 제품이 비슷비슷하면은 이제 관계가 있고 내가 연락하면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를 할 때 뭐 링크드인 같은 SNS에서 잘 검색해서 메시지를 보내라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라 이런 식의 세일즈 방법론들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오히려 AI 시대가 오고 나서 스팸 메시지들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가서 사람 만나라, 관계를 쌓아라, 친구를 만들어라, 이런 조언들을 벤처 투자자들께서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실리콘밸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실리콘밸리는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실리콘밸리가 너무 신기한 곳인 게, 옛날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PC, 인터넷, 모바일, VR, AR, AI까지 다 실리콘밸리에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온 게 너무너무 좀 대단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세상에 이런 곳이 없잖아요. 근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은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현전에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와 중국이 어떻게 경쟁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한국은 네.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AI 특수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는 기업을 2개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AI나 엔트로픽처럼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기저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를 잘 공급하는 회사로서 저희 한국의 위상은 대단히 높습니다. 실리콘밸리 유명 창업자들하고 투자자들, 몇 달 전에 젠슨 왕의 깐부 회동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빨리 쫓아가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압박감을 네.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AI를 돈 내고 엄청 많이 써요. 굉장히 매력적인 소프트웨어 구매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상이 굉장히 좋고, 근데 이게 과거 모바일 때도 그랬대요. 모바일 시대가 오고 한 2, 3년 정도 됐을 때 한국의 스마트폰 도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국내 대기업 대표님께서는 뭔가 대박이 몇 개 더 터져줘가지고 이 모멘텀을 끌고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모바일 때도 그렇고 인터넷 때도 못했다. 그래서 좀 뭔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리콘밸리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이 두 곳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느끼시나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미국인 창업자분들은 패권 국가 마인드셋이 있어요. 패권 국가 마인드셋이 뭘까요? 이게 자본과 힘의 정점에 있잖아요. 문화에도 정점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만드는 창업 아이템이 다음 세상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만드는 거죠. 내가 세상의 기준을 만들겠다. 네. 이런 마인드인가요? 네. 디자인 도구를 만들면 이 디자인 도구가 다음 세상의 표준이야. 내가 개발 도구를 만들면 이게 다음 세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 새로운 방식이야. 이런 거죠. 그렇대요. 이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이제 제발 우리한테 저 전쟁이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쳤으면 싶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겠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패권 국가 마인드셋과 다르게 패스트 팔로워 마인드셋이 되게 강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GPT를 만들면은 그때부터 이 정부나 기업에서 우리 AI 가지고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정부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서 찍은 거를 하는 사업자들한테 정부 지원금을 막 해주고, 좀 그런 식인 거죠. 한국에 계신 벤처 캐피탈 분들도 그 미국의 성공 사례 있어요? 중국의 성공 사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미국의 성공 사례가 있다 하면은 대충 한 미국에서 10조 했으니까 뭐 한국에서 한 5천억 원 하겠네, 2천억 원 하겠네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되게 안정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일단은 시작부터가 쫓아가는 마인드셋이잖아요. 특히 AI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작아졌단 말이죠. 유니콘을 만들기까지의 기간이 과거의 모바일 시대 때는 막 평균 7, 8년 걸렸다라고 하면은 막 10억 명 유저 모으는데 챗 GPT 몇 년 걸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과거의 이런 패스트 팔로워 마인드셋으로 서비스 창업을 하는 룰이 깨졌어요. 그게 지금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때 실리콘밸리 가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인텔 창업자 중에 한 분이신 그 고든 무어라는 분이 만든 법칙인데, 2년마다 컴퓨터가 2배 좋아지고 2배 싸진다. 2년마다 2배씩 좋아지면은 이제 10년이면은 32배가 좋아지거든요. 이 법칙이 실리콘밸리의 낙관주의에 큰 영향을 줬어요. 낙관주의 마인드셋은 뭐냐면, 너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거를 만들면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술에 대한 가격은 싸질 거니까 일단 만들어. 거기에 배팅한 투자자들이 수십 년 동안 몇백 배에서 몇천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으면서, 야, 너 평범한 거 하지 말고 조금 미친 것 좀 해봐. 완전 세상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해봐 라고 이렇게 등을 떠밀고, 이제 사회의 어떤 규제나 제도나
이런 것들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지면서 수십 년에 거쳐서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실리콘밸리의 무월 법칙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같은 게 한국에서 네. 실현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좀 그런 표준을 만들어낸 사례도 아직 좀 별로 없고, 크게 증명된 게 아니면은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법에서 규정된 사업만 할 수가 있는데 미래를 예상을 하고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거나 이러기가 또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어떤 영향을 찍으면은 거기는 좀 규제 같은 게 좀 많이 느슨해져요. 근데 정부에서 방향을 찍으려면은 뭔가 딴 데서 증명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은 패스트 팔로워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런 규제나 제도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나오는 생태계가 되려면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가 해커하우스잖아요. 창업자들이랑 개발자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공간. 약간 기숙사? 네, 기숙사보다 약간 군대 병영. 아, 네, 감옥까지는 안 갔네요. 네, 감옥까지는 아니고 군대. 네, 군대 내무반에 가깝습니다. 네. 네. 그런데 3년 전에 팔로알토에 한국인 최초의 해커하우스를 오픈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게 어디에 있죠? 그 팔로알토에 2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AI 회사들이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서 피어 39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저희 해커하우스 3층짜리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표 명소죠, 거기가. 네. 관광 명소. 네. 해커하우스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이곳이 2호의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실 해커하우스 문화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도시가 너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온 창업자들이 돈이 없는데 그 와중에 살아남으면서 투자도 받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문화인데, 이걸 또 멋있게 하는 거죠. 멋있게 부르는 거죠. 해커하우스다. 이 스타트업도 사실은 실업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린 스타트업이야.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마음먹기에 따라서. 맞아요. 네네. 네, 저희도 돈 아끼려고 방 4개짜리 큰 집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실은 아마존에서 가장 싼 책상들 조립해서 사무실로 쓰고 방에서는 잠만 자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국에서 온 젊은 분들이 우리도 좀 재워달라, 미국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지금은 한 300명 넘게 거쳐갔는데, 그러면서 해커하우스가 자연 발생적으로 됐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 확실히 아이디어 교류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맞아요. 네, 같이 신세한탄도 하고 신세한탄. 좋은 정보 있으면 네. 교류도 하고 가끔 이제 피드백도 주고, 너는 뭐 그런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럼 궁극적으로 이 해커하우스가 어떤 모델로 성장하길 바라세요? 저는 사실 돈은 잃지 말자, 뭐 이런 생각으로 했었고, 저희 프로듀서 분들이 창업자들하고 실제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창업자의 삶은 이런 거야 잘 이해하면서 되게 재미난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를 바랬어요. 근데 저희 하우스에 있는 창업자분들이 벤처 캐피탈 모험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Y 컴비네이터라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그리고 오픈 AI 창업자가 CEO였던 Y 컴비네이터에 투자를 받는다든지 안드레센 호로이츠 이런 데 투자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미국에 와서 성공하는 유형들은 좀 이런 유형들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거를 한국의 벤처 캐피탈 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셨어요. 자주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2호 하우스에 지금 창업팀 누구 있냐, 그 창업자 괜찮냐,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더니 잘 되는 회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 투자자 하고 싶댔지? 우리가 돈 모아올게, 같이 투자 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에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은 이런 기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좀 우연의 연속인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어려운 길목에 꿋꿋하게 그냥 털을 잘 잡고 있었더니 감사하게도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창업자들을 보면서 데이터베이스도 쌓이고 창업자 인터뷰를 또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연결이 되면서 창업자분들도
저한테 얘기 듣고 싶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투자로서 이어지지도 않았나. 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사업을 또 다각화를 하셨더라고요. 베이스 벤처스와 함께 애국자를 뜻하는 페이트리어트 펀드를 결성을 하셨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법인을 세운 글로벌 극초기 팀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미디어 회사로 성장해온 이유가 직접 투자자로 나선 배경은 뭘까요? 우선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미디어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뭐 테크크런치, 뭐 아시아 쪽에는 테크인에이시아 뭐 이런 미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분야 세계 최고의 미디어는 투자사예요. Y 컴비네이터라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들을 가장 잘 돕는 회사, 가장 잘 투자하는 회사가 동시에 세계 최고의 미디어이기도 해요. 구독자도 220만 명. 세계 최대의 미디어 채널이에요. 스타트업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2022년 글로벌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그 시점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를 미디어 회사라고 규정 짓지는 않았고 그냥 전 세계에서 창업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회사여야만 한다. 그 수단으로서 우리 미디어가 존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회사를 키워왔어요. 개인적으로는 2019년 이때부터 돈 1,000만 원 생기면 엔젤 투자하고 1,000만 원 생기면 엔젤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왔었고 항상 투자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를 조금 디벨롭을 시킨 거는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미국 시장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점점 더 AI도 있고 뭐 클라우드도 있고 네. 누구나 뛰어나고 야망이 있고 노력을 하면은 제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창업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훌륭한 미디어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다른 성장하는 국가에 있는 훌륭한 창업자들한테도 투자를 막 해서 훌륭한 창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으로 미국 진출을 하자마자 1년 만에 베트남에다가도 진출을 했어요. 좀 글로벌하게 이런 창업 인프라를 만들고 미디어를 만들고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저희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나라의 법인을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네, 빠르게 성장하는 잠재력 높은 나라에는 전부 다 이호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투자사들과 차별화되는 이오만의 투자 기준이 있을까요? 이름도 이제 페이트리엇이잖아요. 국가나 아니면 인류를 위해 뭔가 해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창업자들을 되게 선호하고 나 3년 만에 100억 벌어가지고 엑시트할 거야 이런 느낌의 창업자보다는 정말 멀리 보고 더 큰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신 분. 페이트리엇 펀드가 미국 펀드인데 저희는 이민자 창업자들의 끈기 약간 영어 못하고 그래도 정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많이 열려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주변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한테 더 투자를 하실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이름을 짓게 된 게 미국에 처음 나와가지고 미디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과거에 한국에 대기업을 키우신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초기 1년 동안은 번역기 돌리면서 인터뷰했어요.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그 옛날에 대한민국 성장기 시절에 이 나라의 거대 기업을 일구신 분들 다 막 성문 기초 영어 공부하면서 I'm fine, thank you. This is battery, $10 하면서 기업을 만들고 나라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우리 돈 벌어보자, 돈 벌어서 부자 되어보자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훌륭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배 세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오가 한국, 미국 그리고 베트남의 법인을 두고 운영 중이잖아요. 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오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진출한 국가에서의 도전 과제도 다 다를 텐데 그게 무엇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한국으로 되게 가깝게 가져온 미디어고 스타트업
문화나 어떤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높이는,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잘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구독자 70만 명 가까이 됐어도 저희 같은 콘텐츠 다루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독보적인 미디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시아의 테크씬의 이야기를 미국에다가 좀 전해서 차별화를 해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는 늘고 있지만 딱 이렇다 할 거는 저희가 아직 못 찾은 상황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굉장히 빨리 크고 있는데 연에 9%씩 크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에는 관심이 있는데 스타트업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차이점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커다란 성장을 단기간 내에 빠르게 만들어내는, 그렇게 팀을 짠 어떤 회사를 말하는데, 스타트업 종류의 창업, 네. 정말 커다란 혁신을 만들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일반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이자율이 10%, 15%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해주는 그 정도의 금융기관들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고, 그치만 나라가 빨리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장사 아니면 국제 무역을 해서 성장을 해보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EU의 역할은 뭘까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찾은 것들은, 스타트업에는 관심이 없어도 최신 기술에는 관심이 엄청 많다. 저희가 미국 팀에서 하버드, 스탠포드 교수님들 생각하는 AI의 흐름, 그리고 직업의 미래, 뭐 사업의 미래, 뭐 경제의 미래, 이런 콘텐츠들을 베트남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영상 반응을 보면은 각 나라별로 반응이 오는 그 영상들도 뚜렷하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라마다 선호하는 창업자의 상이 다 엄청 달라요. 그러면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어떤 영상이 주로 반응이 좋은가요? 완전 어리고 완전 발칙한 생각을 갖고 있는, 발칙한. 네, 특이하고 막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그치만 들어보면은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싶은,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나오는 옛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 약간 이렇게 눈이 조금 돌아 있고 되게 어린데 내가 세상 다 씹어먹을 수 있어.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이미 사업에 성공을 해서 엑시트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되게 논리정연하게 사업이 될 이유를 잘 설명을 하시는 분들. 약간 근데 겸손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돼요. 사실 미국은 겸손하면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자신감 없는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오디언스 차이가 좀 있는 게, 약간 미국 컨텐츠는 말하는 사람이 똑똑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려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되게 똑똑해야 돼요. 너 A와 B 중에 너 생각이 뭐야 하면은, 한국 분들은 나는 A도 맞고 B도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B에 대한 뉘앙스를 살짝 흘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똑똑하게 이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 미국은 의도 파악 없이 그냥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는구나 할 수 있게 말하는 스피커를 잘 섭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전 세계의 성공한 창업자들을 만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건 좀 될 것 같은 사업이다, 이거는 될 것 같은 아이템이다, 이런 눈도 자연스럽게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 상장 주식 투자 한 푼도 안 하고 자산의 전부 다를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한테만 거의 몰빵을 했어요. 그냥 아무 스타트업에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그 아이템을 많이 안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리즈 A,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는 단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 특히 아이템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하고 팀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템을 보긴 보거든요. 근데 이게 뻔하냐 안 뻔하냐, 뭐 유행을 쫓아가는 거냐, 자기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템이냐, 이 정도 보고 저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봅니다. 사람의 어떤 면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나눠야 되고, 사람을 길게 봐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3번, 5번 실패해도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팀한테 투자를 합니다. 미디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회사가 뭐 창업 후 3년 만에 뭐 180억 투자 받았다, 1000억 투자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도 사실 속된 말로 양념을 좀 치거든요.
자본시장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고성장성이 있어 보이면 좋잖아요. 화제성을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창업자들을 되게 일찍부터 만나고 해커하우스 운영을 하면서 미국의 법인 설립하기 전에 하지만 그냥 미국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왔을 그 단계부터 창업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법인 설립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소위 말하는 고생한 삽질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2년 지켜봤을 때 오래 보시는군요. 네, 길게 봤을 경우 그렇고 짧게 봐도 한 달 이상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 매 인터뷰가 공짜 고급 과외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하는 창업가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성공 공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업체마다 성공 방정식이 너무 다른데 관통하는 진리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정말 헌신해서 만들면은 어느 정도의 사업체까지는 누구나 다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큰 회사가 되려면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도 2010년인가 11년도에 창업을 하셨는데 그때 한국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오기로 할 때 갤럭시 S2 이런 게 막 나올 때 이걸로 사람들이 다 주문을 할 거야 라는 거에 배팅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건데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분석하면은 너무 쉬운데 과거에 그 똑똑한 사람들 많은 노키아 같은 회사들도 세계 수재들이 있는데 이 미래를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 큰 회사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믿지 않는 미래를 먼저 가서 믿고 거기에 과감히 배팅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세상이 실제로 왔을 때 정말 큰 회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 장기적인 사고 기반의 비전이 있으면은 굉장히 큰 회사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용 대표님의 성공 공식은 관찰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창업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쌓아온 콘텐츠와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여정은 엑시트를 향한 게 아니라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기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창업가들의 출발점이 되어주실 김태용 대표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리더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